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와봤습니다. 제 옆에 의사 선생님, 아주 미모의 의사 선생님께서 계실 텐데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선생님의 얼굴을 직접 뵙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아니 사실 선생님과의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선생님을 대면한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오늘 저희 또 범준이를 낳고 아들 엄마로 한 2년 정도 네. 살았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다 아들은 다 이런 걸까? 그리고 정말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때 진짜 저희 범준이를 선생님께 데리고 가서 사실은 보여드리고 상담을 받고 싶었는데 제주에 계신다고 하여서 선생님이 주신 질문지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답을 써서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아기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네. 1학년. 네, 와, 네. 초1 학부모 진짜 바쁘잖아요. 네. 또 다른 신세계더라고요. 신세계. 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 일단 오늘 선생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 이름도 사실 정신과 너무 딱딱하고 차가우니까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뀐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많을 때에도 그럼 심리상담센터를 가볼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덜컥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일단. 그리고 제가 이런 어머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심리센터를 찾아간다거나 네네. 치료센터를 그렇죠. 찾아간다거나 네, 그렇게 많이 생각들 그렇게 하시죠. 생각하는데 네네. 그 기록이 뭐 그렇게 남는 건가요? 우리가 소아과 가는 기록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들춰보고 학업에 반영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료 기록을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뗄 수 없잖아요. 의료 기록인 거죠. 우리 아이가 한 번 병원에 진료받은 것 때문에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 갔던 것 때문에 불이익이 되는 것들은 뭐 없다. 거의 없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사실은 그냥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네네, 맞습니다. 맞죠?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우리 어린이인데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화가 나서요? 네, 화가 왜요? 나서 그때 당시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다 우리 아이가 자폐 같다면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냐고 물어보면은 유튜브에서 봤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두렵게 하는 뭐 이러면은 자폐다, 이러면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보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그 자폐 혹은 ADHD 문항들 있잖아요. 한 번 보면 쭉 계속 뜨잖아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도 소아를 트레이닝을 따로 받은 전문의들만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장애 진단 이런 것도 정신과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정말 세부적인 이제 영역이에요. 네. 너무 잘 시작하셨는데 저는 감사해요, 진짜. 그때는 진짜 이런 마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사실은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엄마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교를 갈 준비를 하잖아요. 이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냐, 그리고 아이의 지능검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게 궁금하니까 제가 알기로 대치동에서는 요 정도 나이가 되면 그 풀배터리 혹은 웩슬러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너 풀배터리 했어? 어떻게 나왔어?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병원에 들어왔는데요. 동화책도 굉장히 많고 지금 저희 옆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있고 여기 뒤에는 지금 예쁜 캐릭터들과 사실 여기가 소아정신건강의학과야? 아니면 놀이방이야? 싶을 정도로 아기자기한 아이들 놀잇감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이 병원의 컨셉을 정할 때 그냥 누구나 왔을 때 좀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책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 아들
받던 책들이나 또 기부받은 책들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기도 하고 저는 또 진료실 안에서도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놀거든요. 또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을 꼭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 치료가 많은 거군요. 그렇죠. 정신과 진료는 진료실 대기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약하는 순간부터 왜요? 예약할 때도 뭐가 달라요? 다르죠. 어떤 식으로 예약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예약 전에 저희는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무엇을 얻고 싶으신지, 뭐가 궁금한지 이제 써서 이제 받아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부모님 캐릭터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아이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빨리 들어와! 뭐 이렇게 하고 데리고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너럴 어피어런스 그게 아까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퍼스트 임프레션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이제 태도와 외향과 이런 모습들. 근데 어때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네네. 이곳을 찾을 때 네네. 어떤 그 부담감과 두려움을 많이 내려놓고 좀 네네. 가볍고 편안하게 오시는 편인가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좋아진 건 확실해요. 의외로 아이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거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마음 스크리닝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꾸준히 너의 마음을 알아봐야 되고 마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받을 곳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계속 교육을 받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본인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정신적으로 뭔가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이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뭔가 말 그대로 상담도 필요하고.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는 곳. 그래서 정신과 하면은 뭔가 정신병 이게 이제 옛날 마인드인 거죠. 어떻게 우리 아이의 마음을 더 잘 알아봐주고 또 어떻게 필요할 땐 잘 훈육하고 어떻게 이 아이의 자존감을 내가 망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정신 건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는 어떤 고민 때문에 가장 많이 이곳을 찾으시나요? 첫 번째는 사실 소아정신과에서 가장 많은 군이 ADHD 군이긴 해요. 그래.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웬만한 정말 남자 아이들은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아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일단 남자애들은 왜 그러냐면 어제도 제가 범주한테 10번 얘기해가지고는 안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좋은 말로 하면은 얘는 안 듣고 있어. 엄마가 지금 뭐라고 했지? 모르겠는데? 뭐 화가 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내 아들 진짜 ADHD 아닌가? 어제도 진짜 한 장짜리 5문제 푸는데 하나 풀고 돌아다녀, 밥 한 숟갈 먹고 돌아다녀. 매일 얘기하거든요. 범준아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벌써 이래요. 식탁에 발도 올라와요. 너 이러면 진짜 엄마랑 가서 검사해봐야 돼.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오죠.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너 이러면 검사해야 돼. 너 이러면 병원 가야 돼. 두렵게 다가오는. 그러면은 병원에 올 때부터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 가는 거구나. 그런 편견을 심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오실 때도 엄마도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 건강 확인하러 가는 거야. 마음 보는 선생님한테 가서 너 마음도 얘기하고 엄마도 엄마 마음 얘기하고 우리 같이 가서 편하게 놀다 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야 너가 이러니까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리 와. 나쁜 엄마. 이렇게 하면 이제 병원에 올 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엄마 어제서 왔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거든요. 부모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ADHD나 자폐도 그렇고 어떤 스펙트럼이잖아요. 이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신 건강에서는 기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기능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범준이 어머님도 우울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이죠. 그리고 저도 산만해질 때가 있고 저도 충동적일 때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특히 아동 청소년은 그 나이대에 기대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정도 그리고 이 아이의 인지 기능과 평소의 기능에 비해서 특정 영역이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와, 이거는 근데 그러면 진짜 약간 선생님께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기에도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에바에라고 하는데 네. 그 정말 그냥 진짜 아이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럼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 범준이가 제대로 못 앉고요. 네. 제 귀를 네. 쟤는 귀를 왜 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 말을 안 듣고요. 네. 그 다음에 가만히를 못 있고요. 네. 이걸로 ADHD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죠. 일단 첫 번째, 몇 살인지. 6살입니다. 만 5세. 만 5세. 두 번째, 엄마가 평소에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것도 물어보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저보다 걔가 더해요. 그리고 물어보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는 어떤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친구들과 트러블이 있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겠죠. 집에서만의 그냥 엄마 말을 안 듣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만약에 범준이는 되게 괜찮아요. 근데 우리 범준이 어머님이 집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재미없는 말을 많이 하고 범준아 앉아라 공부해라 아니에요. 저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한다면 진짜 맹세코 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데 저희 범준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얘가 엄마 말을 더 안 듣는 척 하겠죠. 그래 기가 막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줄 때는 저 멀리 있어도 바로 들어요. 그래서 가끔 진료실에서도 보호자분들이 어머 얘가 왜 이래? 얘가 오늘 왜 이렇게 선생님 말을 잘 들어? 어머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봐요. 막 이렇게 집과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네, 두 돌 지났을 때고 네, 네. 지금 이제 만 5세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네네. 한 자리에 앉아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유치원에서는 40분 50분 앉아서 뭔가 한대요. 네네. 그러면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거죠. 집에서만 그런 거죠. 집에서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근데 그럼 얼마나 똑똑해요 얘가. 해야 될 때는 앉아서 잘 하고 혼나지 않고 집에 와서는 얘도 좀 다리도 올리고 뒤로 이렇게 하고 얼마나 쉬고 싶어요. 선생님 근데 그럴 때 그럼 혼내지 말아요? 밥상에다 발을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밥상머리 교육부터 지금 뜯어잡고 그거는 이제 훈육을 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근데 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무조건 ADHD다. 이거는 뭐 어떤 문제다.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교육할지를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찾아왔을 때 선생님께서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한 10명 중에 네. 정말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네, 아이는 네.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전국에 500명이 아직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드물어. 네네네. 정신과 전문의를 따고 2년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좀 별로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아정신과에 오세요 이렇게 해도 사실은 좀 예약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진짜 어렵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인 경우가 많아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이거는 확실하다 이 네네. 정도. 그 정도인 경우들이 많고 이제 아닌 경우들도 요즘에는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만 4세도 ADHD인 것 같아. 만 5세도 ADHD인 것 같아. 만 6세도 ADHD인 것 같아. 그럼 계속 그러면은 얘를 그런 눈으로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ADHD가 뭔지 정작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과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거 그냥 말하는 시끄러운 거죠. 남자애, 말 안 듣는 남자애, 아니면 발 올리는 남자애, 뭐 이런 거잖아요. 삐딱하게 안 되는 남자.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와서 이거는 ADHD가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이 아이를 봐야 된다.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폐가 이제 보통 제일 걱정하시는 게 돌중부터 세돌까지인데 네. 사실 이때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말을 못할 때가 되게 힘들지만 가장 너무, 귀여울 때요. 너무 이제 아이하고 애착도 형성이 중요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걱정하는데 다 허비해버리면 이제 양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정말 이거는 문제다. 모두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 너 가봐라 할 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번을 고민하고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도 확실히 모르겠다 하면 가서 아닌 걸 확인하고 육아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ADHD를 이제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약간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많이 제가 이제 힘들어하고 네. 사실은 정말 범준이가 평범한 아이 그 당시에도 제가 괜찮다고
맞아요. 근데 진짜 육아 난이도가 많네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요 새 옷을 못 입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새 신발 아직도 안 신어요. 새로운 건물 들어가는 거 아직도 무서워요. 네네네. 6살이 된 지금 이제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을 알았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극도로 제가 봤을 땐 불안도 높고 예민한 근데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너무 힘들어요,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얘 너무 미용실 못 가서 제가 올렸잖아요, 영상에. 제가 아직도 잘라요. 왜냐면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잘 모르거든요. 괜찮은 애를 데리고 왜 너가 유난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육아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약간 둘째를 눈물 난 것 낳았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둘째를 가져야겠다 했어요. 어. 둘째를 낳아도 얘가 이럴까? 어. 이 생각으로. 네. 어떤데요? 얘는 이제 7개월 됐거든요. 네. 진짜 달라? 발로 키워도 될 정. 모르겠어요. 아직 돌이 안 됐으니까. 왜냐면 범준이도 사실 2돌부터가 진짜 힘들었어요. 한 18개월, 그 욕 나와서 18이라고 하잖아요. 18개월부터가 진짜 18이 나왔어요. 근데 미국에도 그거죠. 테러블 2. 그게 보니까 자아가 생기고 네네. 뭔가 싫은 게 생기면 그래서 그거 한 누구 벌밖에 닮은 안 거예요? 아빠요. 저는 아닌 거고. 아니, 저희 아들은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온다니까. 범준이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빠예요. 아, 진짜요? 저를 닮은 구석은 피부? ADHD. 그래서 네. 이제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약간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키워본 경우에 웩슬러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네. 저한테. 네네네. 그래서 웩슬러 검사가 뭔데?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지능 검사인데 네. 우리 어렸을 때 했던 IQ 검사다. 네, 근데 네. 그게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 아들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 웩슬러를 하고 나서 조금 얘를 이해하게 됐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건 지능 검사 아니에요? 웩슬러 검사라는 거는 지능 검사예요. 보통 이제 풀 배터리 이렇게 얘기 맞아요. 많이 그다음부터는 엄마들이 막 자기 애 풀배터리 하고 왔대요. 그래서 난 어. 처음에 풀배터리가 도대체 뭐야? 네네. 뭐 충전했다는 거야?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풀 배터리는 저희 대학에서부터 이제 쓰던 용어인데, 그러니까 풀 패키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동 종합 심리 검사를 풀 배터리라고 하죠. 아, 그럼 풀 배터리 안에 웩슬러는 지능 검사라는 네, 거구나. 지능 검사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보통 이제 종합 심리 검사, 종합 심리 검사인데 종합 심리 검사 안에 어떤 것들을 넣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이제 구성이나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또 들었냐면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애가 7살일 때 웩슬러를 해봤대요. 네, 네. 근데 그 7살에 하는 지문과 네. 초등학교 가서 하는 질문이 네. 사실은 굉장히 똑같다? 어. 그래서 7살에 하면 좀 불리하게 나올 수 있고 7살에 맞춰서 해석은 해주시지만 그러느니 초등학교 가서 검사하는 게 더 낫다. 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아이의 최고치를 보려고 하는 검사가 아니에요. 평범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아, 얘가 그냥 뭐 활발하구나, 얘는 좀 낯을 가리구나 하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정확한 진단 도구가 일단 필요해요. 진단 도구라는 게 정확하다는 거는 근거가 많이 쌓이고 표준화된 검사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감으로 이렇게 때려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화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학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죠. 웩슬러 검사가 사실은 학원가에서 되게 많이 한다는 소문을 학원에서도 들었어요. 하더라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아이한테도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범준이 한번 해보라고 안 그래도 권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라는 거는 하나의 도구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트레이닝 받았고 그 도구를 정확하게 쓸 줄 아는 사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깐깐한 어머니들 중에서는 어떻게 네. 하냐면 임상 선생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신 곳에 또 찾아서 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분들은 그 수련을 받아요. 4년 이상. 학부를 거기서 나와서 석사도 해야 되고 임상 수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분과 그냥 동영상 강의로 체크해가지고 컴퓨터에 계산해가지고 따라락 IQ 뭐예요? 수치만 받아온 거랑은 너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종합심리검사는 검증된 곳에서 하시고 심리검사 전후에 어떤 검사가 맞는지도 주치의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 얘기하셨는데 이게 한국 나이로 8세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만 5세 6개월이 있을 거고 맞아요. 만 6세 몇 개월이 있을 네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유아용 웩슬러가 있고 아동용 웩슬러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질문지가 같으니까 문제가 같으니까 초등학교 가서 하라는 거는 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개월수로 확인을 합니다.
개월수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언제 가거나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능 검사가 있고 인지 주의력 검사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인지 주의력 검사라는 거는 이제 ADHD를 보기 위한 거. ADHD는 지능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인지 능력 중에서 전체 지능은 얼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능력은 얼마나 되며 잠재 능력은 얼마나 되고 인지적인 효율은 어느 정도 되고 그게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풀 배터리예요? 풀 배터리는 이거는 인지 주의력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돼요? 아이들이 되죠.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범준이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쓸쓸하다라는 단어를 들은 거예요. 근데 쓸쓸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잖아. 뭐 쓸쓸할 일이 애들은 이제 잘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 쓸쓸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검사를 하려면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 할 수 그 있는.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검사를 하죠. 그래서 똑같은 영역이라도 아동용이 있고 유아용이 있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로샤 검사 이런 것들은 지능이 어느 정도 되고 만 5세 이후에 권장을 해요. 그래서 더 어린 나이에는 이제 놀이 평가를 해서 아이가 노는 걸 보고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해서 하는 거고 풀 배터리라는 검사가 있고 그 안에 인지 주의력 검사도 있고 그래서 ADHD 검사를 할 때 보통은 풀 배터리를 하죠. 완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별 검사 카우프만 검사, 레이븐스 지능 검사 이런 것들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런 네네. 거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디서 들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요즘에는 근데 많이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가장 표준화된 검사가 웩슬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웩슬러를 합니다. 그럼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서 ADHD인 게 판명이 진단이 내려지면 네네네.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약간 10년 전과 지금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10년 전에는 초등학교 보통 1, 2학년 때 병원을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는 벌써 20, 30명 된 네. 애들 딱 보고 네. 눈에 네. 딱 띄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오래 교직 생활 하신 분들은 보면 아는 거죠. 네, 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4월이 가장 연락이 많이 옵니다. 4월. 일단 3월은 약간 적응 기간이니까 한번 입학하고 보고 네네네. 4월에 네, 이제 네. 근데 이제 10년 전과 달라진 건 요즘에 유치원에서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학습이 그만큼 내려갔고 이제 유치원생들도 이제 예전처럼 보육보다는 이제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이 또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지능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또 달라지는 그렇죠. 지능 검사도 웩슬러가 지금 5판이거든요. 왜냐면 지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시대 아이들의 표준화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5판이니까 이것도 다 트렌드가 있는 거구나. 아이들이 발달하는 거죠. 그만큼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 저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한 게 전부라서 네. 제 IQ 몇인지 몰라요. 지금 해봐도 돼요? 당연하죠. 지금 해봐도 제 지능 나와요? 네네네. 무서워서 못 해보겠어요. 예.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레지던트 때도 했고 개원하면서도 했어요. 얼마 나오시나요? 비밀. 업다운으로 해주세요. 130업? 그 비밀. 140? 그거 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150? 아니야. 알고 보면 맨 아니 근데 일생에서 그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IQ가 높을 때가 20대예요. 지능은 타고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이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지능 검사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잘못 하시는 게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상대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영유아 검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하위 20%부터 상위 80%를 우리 영유아 검진에서 평균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IQ도 마찬가지 85부터 125가 평균치예요. 그럼 진짜 IQ가 높은 사람이 다 공부 잘해요? 꼭 그런 건 아니죠. 100명 중에서 50등 하는 아이의 IQ가 100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막 IQ가 96이다 이러면 두 자리밖에 안 돼? 하고 너 IQ 2자리냐? 막 이렇게 혼낼 때 되게 속상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평균인 거죠. 100이에요? 평균인 거죠. 그러면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요즘에 유치원에서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 좀 어린 나이에 ADHD가 의심이 되는 아이나 아니면은 이제 경한 정도의 ADHD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교육,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 교육이에요? 네, 부모님으로 하여금 ADHD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이해시키고 ADHD 아이에 맞는 양육법을 코칭하는 게 이제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CIT라는 또 치료도 있습니다. 치료사가 부모를 코칭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해주세요. 이런 기술을 해주세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서 어른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좀 참을 수 있고 이런 능력을 이제 함양시키는 거. 그거를 이제 부모가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런 치료를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이나 혹은 경한 정도의 ADHD에 대한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만 6세가 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단체 생활을 할 때는 네. 이 친구들의 특징이 단체에서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많죠. 딴소리를 한다든지 선생님이 손 들고 말하라고 했는데 계속 혼자 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되게 똘똘한 아이인데 너무 공부를 싫어하거나 막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막 매일 뭘 잃어버리고 오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되게 똘똘한데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ADHD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를 일관되게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우리 아이가 가진 특성의 장점들을 더 잘 드러나게 하고 단점은 조금 더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건데요. ADHD는 이제 의학적인 진단 분류 속에서는 신경발달 질환 속에 있습니다. 이성의 뇌라고 부르는 전두엽과 관련된 회로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회로들이 있는데 이 뇌는 만 4세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 3세, 만 2세 때 ADHD 아닙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말한 거는 그때는 이제 아직 이성의 뇌가 발달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발달을 이제 활발히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인간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발달합니다. 청소년기 후반까지. 발달을 하는 애가 이 전두엽과 관련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 알고 당장의 이득보다는 더 멀리 생각하고 그러면은 사실 ADHD인 것 같거나 혹시 진단을 받아도 네. 20살 정도가 되면 다 고쳐지는 거네요.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래 성인 ADHD들도 있구나. 네네 성인 ADHD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있는데 그게 ADHD 부모 교육 책인데 저랑 소아정신과 전문의 3명이 같이 4명이서 같이 공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4명은 모두 ADHD예요. 그리고 이제 그 4명 중에 2분은 이제 현재도 약을 복용 중이시고 본인이 이제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ADHD라고 해서 뭔가 되게 큰 문제를 일으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1차 치료 가장 이제 기본 치료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어린데 약을 먹여 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러실 수 분들 계실 있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내가 먹는 약도 아니고 아이가 먹는 약이다 보니까 약을 막 때려 넣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경우에 약을 처방을 하고 그리고 약을 결정을 하는 과정도 부모님이 먹이고 싶지 않다. 그럼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약물 치료가 1차 치료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럼 앞에 말씀하신 2가지 단계 일단 부모 교육 아이에 뭐 맞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1차가 이제 약물 치료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된다 보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의사가 가이드를 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전문가라면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게 지금 현 상태를 설명해줘서 부모님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다 알고 오셔야 된다는 부담감은 전혀 가지실 네네. 필요가 없고 근데 다만 생각하실 거는 약물 치료가 최종 끝판왕은 아니다. 가끔 또 보호자분들은 이제 약을 엄청 고민하시다 약 먹고 딱 오셔가지고 선생님 진작 먹혔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반대로 또 약을 먹으면 또 너무 축축 처지고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을 먹는다고 이 아이가 갑자기 뾰로롱 다른 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열심히 되는데 꼭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네. 그냥 가볍게 와서 네. 상담도 받고 검사도 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전국에 500명이 안 네, 된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댓글에 이제 저도 막 유튜브에 그냥 편하게 오세요 했는데 선생님 예약이 안 갈 수가 돼요.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네.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집 근처에 가까운 데를 가시거나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이제 ADHD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 지역 내에 소아정신 전문의학과가 없다면 그 지역 내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1차 상담을 받은 이후에 꼭 소아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야 된다면 또 정신과 선생님들이 또 보내주세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ADHD는 그것도 유전으로 볼 수 있나요? ADHD는 정신과 질환 중에 유전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ADHD면 아이가 ADHD 확률이 70%. 70. 네, 꽤 높은 편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아이들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지만 결국 육아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나 화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그러면 상담하고 네, 치료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병원 이름이 모아인데요. 네. 이게 모아가 엄마 모자에 아이 아자거든요. 저는 환자들 다 모아 약간 이런 건 줄 알고 욕심내서 아니. 주셨네. 그래서 이제 엄마로 대표되는 양육자와 아이. 그래서 마음을 튼튼하게, 관계를 단단하게. 그게 이제 저의 모토거든요. 아이가 한 명인데 대신에 많은 아이들을 보고 이제 2살 때 봤는데 초등학교를 간다든지 초등학교 때 봤는데 고등학생이 됐다든지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어머님들이 같이 키운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조금 육아가 힘드시거나 내가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지치고 어머님들이 계속 버티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한 거에도 막 이유를 찾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산후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그 산후우울증이 방치된 지 오래 가면은 육아 우울증 그리고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불행한데 아이만 행복한 집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오히려 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게 옛날만큼 막 그렇게 두렵고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라 네네. 자연스럽게 가서 상담하고 네. 그다음에 약 먹고 네네. 약 먹으니까 정말 화를 안 낸대요. 네네네. 그런 어머니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 진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ADHD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진짜 자폐 꼭 해보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나중에 꼭 도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진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꼭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